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 서울은 폭염 심각 단계로 더위가 지속된 한 주였습니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교사들은 더위를 무릅쓰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교권보호 대책을 호소했는데요. 이 현안을 두고 교육부가 여러 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서울시 교육청이 먼저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가 이슈가 된 교육 소식으로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가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이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통화하기 전 민원 내용을 승인받거나 면담 예약제 등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첫 소식 직접 전해드립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여러 의견이 쇄도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든 겁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대응하도록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소송비 지원을 소송 중인 교사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교사에 대한 면책권 부여를 요청하는 등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교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등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등교 정지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리고 해당 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상담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교사가 직접 대면하기 전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겁니다. 또한 학교에 민원 대기실을 만들어 상담을 진행하고 전문가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령 마련도 추진합니다. 이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챗 GPT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희망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3, 4개월 정도 앱을 개발하면서 학교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교 관리자가 누군지 그거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좀 이제 정할 생각입니다. 요 이제 시스템이 저희들이 보안관실 옆에 일정한 공간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기실과 상담실을 한 2-3개 정도를 마련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이제 안 된다면 모듈러 교실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학습권 보장을 중심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아닌 교원공제회와 외부 기관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핵심인 만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발표 후 교사와 학부모 등 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서울 지역의 교사와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률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비 지원, 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등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학습권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어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학생이 과제나 학습을 거부할 경우 교사 역량으로 수업을 지휘할 권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학부모 민원 예약 시스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직접 소통할 사안이 더 많은데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면 교육청이 개입하게 되고 이 경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는 별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학부모랑 교사랑 긴밀하게 정말 많은 통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얘기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예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오해만 더 많이 쌓이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학부모 때문에 담임 교사와의 상담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거든요. 반에 무조건 있긴 한데 그런
어머니들 때문에 이제 저희도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긴급할 때는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대책도 같이 하나 더 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교사를 적대시하는 문화마저 생겼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랑과 감사의 인권이 아니고 배려의 인권이 아니고 완전 그 권리만 말하는 그리고 투쟁을 배우는 그런 인권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런 학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여러 이유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내놓은 기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요구하며 5대 정책과 30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일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교육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0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총의 첫 요구사항은 교사가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마련입니다. 교총 소속 교원 33,000여 명은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행동 제지가 불가능하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고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연결됩니다. 교사들은 훈계, 반성문 작성 지시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이상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칭찬 스피커, 우리 애는 못 받았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고를 당하면 지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로 판명될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이 교육감의 의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담임이 본인의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담임 교체해라. 인권 침해했으니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 교감, 교장, 생활지도 하시는 선생님까지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현행법은 학원과 놀이터, 여행지에서의 사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이를 모두 담당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데 높은 부담감에 업무 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5대 정책과 30대 과제로 정리됐습니다. 해당 정책과 과제들은 교사의 지도권과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욕설 한마디만 해도 학폭에 갖다 신고를 하고 완전히 학교가 무슨 사법기관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누구 편을 들었나 해서 또 고소고발 당하고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교총은 이런 요구사항의 근거로 최근 조사된 교권 침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집계된 건수는 무려 11,600건. 발표된 사례들은 추락한 교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고 수면권 침해라고 아동학대,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다고 인격권 침해라며 아동학대, 여러 학생이 있는 데서 훈계한 것은 모욕감을 준 것이라며 아동학대. 교총은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 추락의 핵심 이유로 꼽은 겁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이어서 자치구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 갑자기 구멍이 생겼습니다. 동공이 발생한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동공이 생긴 겁니다. 보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동공의 규모는 가로 50cm, 세로 1m, 깊이 50cm 정도입니다. 지난 7월 30일 발생했습니다.
놀랍죠. 놀랍고 열망찬데. 이 도로에 동공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생긴 동공 2, 3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동공의 흔적이 눈에 띕니다. 일주일 전쯤, 그러니까 같은 7월에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두 동공이 생긴 도로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 자주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방학 기간이어서 동공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기 중이었다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 이 길로? 네. 친구들은 그러면 이 길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네. 얼마나 다녀요? 거의 아마 우리 학교 거의 반차거든요. 먼저 생긴 동공은 임시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7월 30일 생긴 동공도 그 안에 흙과 모래를 채우고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공이 크게 생겼어. 뭐 때문에 생겼는지 알아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제대로 해줘야 다음에 하자가 없는 거지. 안 그러면 또 생기게 되니까. 관할구청인 강서구청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원인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 통학로에 연달아 동공 2개가 생긴 만큼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요즘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간호대로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된 가로수 20여 그루가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잃은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톱질이 시작되고 나서야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3층 건물 높이를 훌쩍 넘은 가로수들이 싱그러움을 뽐내던 거리. 하지만 현재 이곳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울창한 나무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뜯기고 패인 상처투성이의 밑동만 겨우 하나 남았습니다. 줄자로 재보니 직경은 56cm, 최소 30년 이상 됐던 은행나무입니다. 주변에 다른 가로수들이 있던 자리는 더 허전합니다. 초록색 덮개만 놓여 있을 뿐 밑동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잘려나간 나무들은 대부분 뿌리까지 뽑힌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남은 잔해들만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간호대로 도로공간 재편공사 현장입니다. 양쪽 보도폭을 50cm씩 줄여서 차도폭을 1m 늘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왕복 2차로인 도로 시작점과 끝점 각각 60m 구간을 신호대기와 좌회전, 우회전 등이 수월한 3차로로 만드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분산이 목적입니다. 이성원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로수 24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모두 폐기물 처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주민들은 허탈감이 큽니다. 하여튼 이상했어요. 이 더운 여름에 나무를 없앴다는 게 나무가 없으니까 해가 그대로 받잖아요. 여차 해갖고 나무를 없애고 어떻게 합니다. 그게 있었는데 팻말 봐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한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을 해온 상인들 역시 당황스럽고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한 지를 2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있었으니까 한 5, 60년 될 거야 나무가. 서울하죠. 서울하지만은 그 확장한다는데 반대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 집 앞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나무가 베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놀랐죠. 놀라고 사람들이 엄청 마음 아프죠. 진짜 너무 아까워. 진짜 어디다 그 나무를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확인해보니 주민 설명회 등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안내문이라든지 그 간판 등을 붙여놓긴 했는데 따로 가로수 베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보도폭이 줄어서 다시 새로운 나무가 심어질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평소 가로수를 소중하게 여겼거나 좁아진 보도의 불편을 걱정하는 주민 등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졌다면 어땠을까? 아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제 행정에서는 나무를 벨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가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무엇이 우리 미래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위하는 길인 건지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차 좀 많아져야 됩니다. 미관은 물론 산소 공급과 공기 정화, 쉼터 기능을 하는 가로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의 가로수는 29만 5천여 그루로 2019년보다 11,000여 그루가 줄었습니다. 서대문구의 경우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3번째 7,200여 그루를 기록했는데 역시 2019년 수치보다는 적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도시의 가로수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도 가로수를 더 소중히 여길 만한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강북구 소식입니다. 강북구 번동이 서울형 모아타운 1호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번동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내년 상반기 착공에 2026년 1,200여 세대 입주가 목표인데요. 오랜 시간 개발을 기다린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첫 모아주택이 들어설 강북구 번동 일대입니다. 번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소규모 재개발 시행 면적은 55,572제곱미터. 지난해 4월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 시행 계획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합원 분양과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 평가 등을 거쳐 소규모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구역별 개발 진도는 달랐지만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소규모 주택 단지를 한데 모아 개발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개발 가능성에 여러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습니다. 월세 받아 먹으니까 그게 편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얼른 해야죠. 뭐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뭐 편하게 사는 게 좋죠. 되네 안 되네 또 말도 많고 또 부산도 됐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추진이 잘 되네 그래도 이제 동의들 다 했으니까 다 이제 따라서 가야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돼가지고 그냥 새 집 들어서 사는 게 좋지. 번 1구역부터 4구역은 일찍이 개발 수립이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5구역은 공공개발의 경우 6,000평까지 관리 계획이 지정되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조건에 따라 15층에서 23층으로 용적률이 높여 공동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번동 모아타운 5개 구역은 이주비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모아타운 조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좀 많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합에서는 이미 창립 총회 당시에서부터 우리 조합원들로부터 추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추인을 받는 임시총회를 저희 같은 경우는 11일과 11일 사이에 이제 거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번동 모아타운은 올해까지 이주와 철거를 시행한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최고 35층 높이의 13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서 총 1,24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년 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당내 후보 결정부터 치열하고 또 신중합니다.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서구 제야에서는 낙하산 인사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시민사회 후보 추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모에 신청한 인물은 모두 13명으로 전해집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치인들과 공무원입니다. 나머지는 청와대 등 중앙무대의 경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1차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선을 진행할지 단수공천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서구에서는 검증위원회를 통과할 후보군이 전부 외부 인사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역 활동이 전혀 없었던 인물들, 다시 말해 낙하산 공천이 될 거란 뜻입니다. 지역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서 직접 후보를 내고
지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 구청장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민주당 권리당원과 고문들이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지역 당원들의 이런 뜻을 전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앞서 보도된 서주원 기자의 리포트에 이어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소식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김 기자. 네. 우선 이 앞서 살펴본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시민사회가 후보를 내는 게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낙하산 공천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듯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강서구 권리당원들과 고문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또 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낙하산 공천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낙하산 공천을 할 경우에 선거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지역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 강서구청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인물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만 10명이 넘습니다. 네, 이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이 낙하산 공천의 논란의 핵심이고 네. 이들을 후보로 내세우지 말아달라 지역에서는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강서구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낙하산 공천을 할 경우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후보를 내고 또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후보를 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표가 분산될 수 그렇죠. 있는 만큼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요. 참고로 시민사회가 후보를 낸다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비슷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경선을 거쳐서 본후보가 됐는데 시민사회가 전 박원순 시장을 후보로 내세웠고 결국 단일화를 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이렇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후보를 낼지 내지 않을지 아직 결정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빨리 결정돼야지 그렇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인물들이 본격 행보를 좀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김진선 전 강서구청 부구청장 권한대행 당초 지난달 말쯤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할 걸로 전해졌는데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 무공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공천을 할지 말지를 유권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후보 공천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기류가 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낙하산 공천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사회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점차 커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나온 분위기는 아니네요, 후보가 그렇죠. 네네. 다른 정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진보당은 이미 후보를 냈고 그렇다면은 정의당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녹색당에 손을 내민 상태인데요. 연대에서 후보를 내자 뭐 이런 좀 분위기입니다. 녹색당도 이런 제안 받아들이긴 했는데 최근 정의당 내에서 조금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색당뿐 아니라 이른바 제3지대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빼고 나머지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만든 정의당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의 좀 중심에 서 있는데요. 양당 체제를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네, 진보당은 가장 먼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결정한 바가 있죠. 권예인 예비 후보인데 다른 정당들보다 빠르게 분야별 세부 공약까지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정당이나 세력들도 후보를 낸 뒤에 연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저희가 뭐 전해드렸듯이 많은 정당들이 후보들을 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른바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기자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서대문 지역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 의회 간의 갈등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보다는 이 양측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대문구청과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서부선 경전철 102번 정거장 위치를 두고 벌어진 논쟁. 지금도 정확한 지점이 은평구냐, 서대문구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발단은 달랐습니다. 이성원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정거장 위치를 옮겼다고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부인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때 박원순을 언급했고 왜 김영원을 언급했냐고요. 왜? 원래 있던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영호 의원이나 민주당을 폄하한다든지 결과적으로 기대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이후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고 이 구청장을 고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갈등은 또 더해졌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감사와 그로 인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보이콧 사태입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유용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구청이 조사에 나섰고 구의회 민주당이 반발한 겁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계속 극에 치닫는 이유, 물론 표면적인 것에서 시작됐겠지만 이제는 속에 쌓인 앙금도 문제인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저쪽으로 뺏겼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뭔가 생각이 다른 것 같다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니라라고 맞설 수밖에 없었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야당의 어떤 흠집내기로 구청장이라는 사람을 고발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가 도대체. 김영호 의원도 저보다 또 한 10년 정도 후배예요. 우상호 의원도 제 후배입니다. 그러면 저는 좀 같이 자리해서 그거 하자는데 내가 왜 바쁘다고 핑계대고 시간 안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극이 생기는 거죠. 지난 1년여간 서로 물고 물리는 정쟁을 이어간 이성원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끝으로 임기 시작 당시 이들의 다짐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정당의 벽을 넘어서 오직 주민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협치의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소통과 협치, 열린 마음의 자세로 서대문 주민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도봉 지역 소식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는 발언이 도봉구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여성단체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을 위한 활동이 없는 여성단체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 도봉구 의회 이호석 의원이 지난달 17일 정례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의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과 지원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사회나 현재 기조를 봤을 때 한쪽이 불평등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계속된 불평등을 통해서 이 저울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결국 이 저울은 시소처럼 계속 한쪽에 기울어져서 수평하게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 기금이 지원된 단체는 도봉구 가족센터와 사회협동조합 등 4곳입니다. 이 중 여성단체인 서울 동북 여성민우회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역시 평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들 중 일부가 이런 중립성과 이제 목적성을 좀 해칠 우려가 있다에 대한 지적이었고, 물론 능력이 되는 단체가 적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이런 거는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해당 여성단체는 이 의원의 발언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성 관련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계식 평등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부족한 그런 그 구조적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그 조례에서 짚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례나 여성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셔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특히 지원된 기금 700만 원은 성폭력 상담사 교육을 위해 전액 사용됐다며 해당 사업이 성평등과 무관한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의 발언이 남성과 여성의 편을 갈라 갈등을 유발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서로 공격하는 그 젊은 그 층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인 거고, 그거에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한 거는 사실 저는 그 갈라치기 했던 정치적인 어쨌든 구도와 발언들,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나타나는 성평등에 대한 극명한 인식 차이. 여성민우회는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요청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한 주간 서울 소식 위클리 서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또 추세 상승 분위기를 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엘로비전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마지막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07%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서울을 포함한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올랐지만 지방은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강남과 강북 모두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강남은 0.14% 상승한 송파구와 0.12% 오른 양천구가 상승을 주도했고 강북은 마포구와 성동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세 가격 역시 매매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1%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0.08% 올라 전국 평균보다 8배 높았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역시 0.06% 상승했지만 지방은 마이너스 0.04%로 매매가와 같이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더불어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월 1,412건에서 2월에는 2,455건으로 한 달 새 2,000건이 늘었습니다. 4월에는 3,000건을 넘어섰으며 6월에는 3,829건을 기록해 올 초 대비 2.5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거래량이 상승한 것은 가격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대출 쪽에서의 규제 완화 관점들이 수요자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거래량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게 이제 가격 지표들이 경우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고가 지역들이 그 상승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기타 지역, 중저가 지역들이 견인되는 효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추세가 대세 상승이라고 단정짓기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추세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유리창과 빌딩 외벽 그리고 고속도로 방음벽까지 우리 주변 수많은 건축물들은 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유리벽이 새들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HCN 송원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지역의 한 배드민턴장. 이곳에서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속 50에서 70km로 날아가던 새가 유리벽에 부딪혀 발생하는 조류충돌 사고입니다.
우리 눈엔 막혀있는 유리벽으로 보이지만 새들은 뻥 뚫린 하늘로 착각하게 됩니다. 투명한 유리가 주변 환경을 반사시켜 새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새들은 눈이 얼굴 옆에 있기 때문에 전방 거리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서울의 경우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면적 대비 조류 충돌 발생률이 더욱 높습니다. 대충 눈 한 번 깜빡일 때 한 마리씩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이 유리 건물을 만든 거는 미관상 아름다워 보이라고 만든 거고, 그 만들었을 때 분명히 뭐 새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문제고. 조류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단계에서 새들의 혼란을 줄여주는 외벽 시공법과 설비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새들에게 건물 외벽은 막힌 공간이라는 정보를 전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리면에 테이핑을 해서 유리가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재질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외장재 유리를 자외선 차단 유리를 써서 새한테 이제 이 부분은 막혀 있다라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유리를 쓰는 방식이 있죠. 지난 6월부터는 인공구조물의 야생동물 충돌 관리와 저감 조치 의무가 담긴 야생동물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건축 설계 매뉴얼을 발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새로 지어지는 서울시 공공건축물에는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의무 적용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네,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와 생활 변화상을 짚어보는 기획 다큐 서울 동행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천지개벽이라 부를 정도로 도시 풍경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따스한 정이 가득한 곳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바라봅니다. 네, 김진준 기자와 함께 동행하시죠. 중앙선, 경춘선 등 동북부를 잇는 철도망이 건설되면서 청량리는 교통 거점으로 부상하고 지방에서 상경한 상인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들을 호객하는 집창촌이 대규모로 형성됩니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청량리 588이라는 별칭도 얻습니다. 한때는 홍등가로 유명했던 청량리 588. 남아있던 80여 개 성매매 업소도 정리되고 40년 자리를 지켰던 모텔 7보장도 철거되면서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엔 기대와 걱정이 공존했습니다.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량리가 사창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개발이 한 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시행이 되리라고 모두들 기대를 걸고 있고.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집창촌이라 불리는 청량리 588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현재는 65층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시 풍경 전체가 달라졌는데요. 정말 몰라보게 도시 전체가 바뀐 모습입니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청량리엔 영동 산지 지역에서 나온 약재와 첨가물을 거래하는 시장, 노점이 자연스레 형성됐고 청량리, 경동, 양령시장 등 전통시장이 발달하게 됩니다. 보따리상으로 시작한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다양한 품목의 물건을 팔면서 청량리는 전통시장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노점들은 하나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일단 물건이 많고 물건도 좋아지고 사람도 많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소문이 나서 싸다는 소문. 또 외국에서도 많이 와요. 청량리동의 역사를 품고 있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해 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생긴 주거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량리에는 공영주택 단지가 조성됩니다. 적게는 4가구에서 많게는 8가구까지 한 지붕으로 이어진 부흥주택. 55년, 57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되며 약 480가구가 조성됐습니다. 복잡하고 좁은 골목에도 왠지 모를 묘한 규칙성이 보여집니다. 골목을 거닐다 보니 화사하게 꾸며진 화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골목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전부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네. 특별한 그거 볼 건 없지만은 창작이라고 할까 여기에 의미를 좀 두면 좋을 것 같고 좀 힘들어도 남은 즐겁게 한다는데 더 기쁨을 갖고 하고 있는 중이지. 아름다운 식구절이 가득한 꽃밭. 이웃을 생각하는 낭만 시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960년대에 입주해 이곳에 터전을 잡고 지나온 55년의 세월. 이종열 씨에게 부흥주택단지는 높고 낮음 없이 그 시대 내 이웃 사촌이 함께했던 삶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심 좋고 시장 가깝고 넌 안 하고 사는 게 비슷비슷하니까 억가심령이 있을 수가 없어. 뭐 높이가 틀려야지 뭐 가불이 있지. 가불이 없어. 여기 내가 볼 때는 아세요? 골목 평상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안악의 모습도, 휴일이면 달려갔던 우리 동네 목욕탕의 모습도 60여 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데 세월은 빨리도 변했습니다. 이거 올라가면 내 땅, 내 집.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집, 우리 식구 그러잖아. 이제 그 좀 내 거. 이래가니 살벌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떠났으면 언제 그걸 다시 찾아오냐. 다시 뿔뿔이 떠나고 죽고 해야지. 아쉽지. 같은 하늘 아래 높고 낮은 건물이 공존하는 청량리동. 무엇이 남아야 하고 무엇이 없어져야 할지 구분하고 기록할 새도 없이 도시는 변했고 오늘도 변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을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치구 단위에서도 폭염 피해가 없도록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온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서울 시민의 가치를 담은 소식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